그다음에 이제 우리 3번. 이거 내가 이거 어제 한번 해봤다고 요령이 생기더라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PPT를 어제는 나도 정신 없었는데. 자, 3번 좀 봅시다. A는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지인으로서 세무사 갑을 소개받았다. 갑은 세무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세무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세무조사의 편의를 봐주게 할 생각으로 부가의 세금을 낮출 것이니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A에게 요구했다. 이거 늘렸어야 되는데 줄였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갑이요 세무공무원 힘 있는 세무공무원하고 연줄이 없어. 근데 겁나 친한 척해요. 야, 이번에 세금 많이 나왔지? 야, 저쪽 이번에 A 세무서 세무과장 나한테 되게 친하거든? 야, 내가 힘 좀 써줄게. 돈 줘봐.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르는 어떻대? 실제로 알선할 의사하고 능력도 없대요. 능력도 없음에도 뭐 해갔어? 돈 받아갔잖아. 뭐 하고 있어? 사기치고 있어, 이 새끼. 얘 지금 사기치고 있어요. 얘 지금 사기치고 있어. 그런데 사기에 더해서 뭐까지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빈칸을 많이 띄워놨니? 띄워놨구나. 여기에 들어갈 말인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로 친해 그 세무공무원이랑 A 세무사가 내가 진짜 말을 하면 저 세무공무원이 내 편의를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세무공무원은 편의를 봐주면 돼 안 돼? 편의를 봐주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식의 내가 세무공무원한테 연줄을 다 줄게 라고 하는 것도 제안하면 돼요 안 돼요? 제안하면 원래 안 되는 거야. 원래 공무원한테 내가 힘써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세무사 갑이요 공무원이었으면 죄명이 뭐예요? 나 말고 다른 공무원한테 내가 힘써줄게. 알선수랬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갑은 공무원이 아니야. 공무원 아니잖아. 이때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돼요. 이제 우리 저희한테 변호사가 뭘 많이 하냐면 많이 한다기보다 옛날에 뭘 많이 했냐면 내가 저 판사랑 친해. 나 저 검사랑 친해. 나 힘 좀 써줄게. 라고 돈을 받는 게 변호사 위반죄거든. 똑같죠? 야, 내가 저 세무사랑 친해. 해가지고 힘 써줄게.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적을게요. 여기 적으세요. 여기 이제 변호사법 위반죄. 공무원한테 힘 써줄 것처럼 하는 거. 근데 이 새끼는 더 질이 안 좋죠. 실제로 능력도 없으면서 해줄 것처럼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나는 지금 저 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친한 것처럼 말해가지고 돈을 받잖아요. 행위는 하나예요. 하나의 행위를 하면서 뭐 하면서? 사기도 치면서 변호사법 위반죄를 동시에 범하고 있죠. 요거 두 개 죄수 뭘까요? 그러면 상경이죠. 하나의 행위. 그래서 사기죄하고 변호사법 위반죄는 각각성립을 하고 상경이 된다. 자세히 보면 여기 청탁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파트 여기가 이제 사기고 공무원한테 로비해주겠다 돈 받는 게 변호사법 위반죄 상경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불쌍한 A가 갑한테 속아가지고 3천만 원을 건네줬네요. 그러니까 A는 안다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헛돈 날린 거야. 지금 그 A는 갑한테 헛돈 쓴 거예요. 3천 헛돈 쓴 거야. 그다음 그러니까 A가 이제 빠기 칠 거 아니에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자 수사기관에 갑을 고소를 했대요. 근데 이러면 사실 공범 아니에요? 사실 이러면 좀 위험한 상태인데 어쨌든지 간에 이에 검사는 A를 조사한 후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죄 여기 딱 죄가 나오죠. 요 두 개의 죄에 관하여 영장을 받아가지고 갑의 사무실에서 여러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으로 가져와 버렸네. 우리 어제 공부했죠. 전자정보는 원래 어떻게 가져와야 돼?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통으로 가져왔어요. 뭔가 또 문제일 수 있겠네. 그다음 검사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탐색하던 중에 또 갑자기 여자의 치마 속을 여러 장 찍힌 걸 발견했다. 어제 맨날 나온다 그랬지. 뭐? 별건. 그놈의 별건 압수. 그놈의 별건 압수. 원칙은 뭐예요? 그 즉시 중단.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오면 일단 멈춰야 돼. 그리고 새로운 영장을 받아가지고 탐색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그놈의 별건 압수가 나왔는데 이거 출력해버렸네요. 그 다음에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거를 제시하자. 갑은 지하철에서 무단 촬영한 사진이라고 자백했다. 그러니까 검사는 이 새끼 변호사법 위반, 사기, 성폭법상 불법 촬영죄 등으로 기소를 했답니다. 관련 내용들 좀 봅시다. 기억! 갑이 세무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한다고 기망하고 애로부터 돈을 받았다. 아까 침에 변호사법 위반죄 외에 실제로 능력이 있으면 사기죄는 빠져요. 사기죄는 빠지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사기죄까지 추가가 되는 거고 요 아까 침에 행위는 하나 내가 꼬셔가지고 돈 받는 순간에 변호사법 위반죄 플러스 사기죄 그러니까 상경이 된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여러분 우리 그 뇌물도 그렇죠. 뇌물도 뇌물 이 몰수 추징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에요. 필요적 몰수가 원칙이에요.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에요. 다만 필요적 몰수인 게 몇 가지가 있죠. 뇌물죄의 뇌물, 배임 수준직죄에서 뇌물로 이익을 공유한 거, 그다음 압협시키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변호사법 위반죄도 어떻겠어요? 지금 공무원한테 뇌물로 주겠다고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변호사법에 필요적 몰수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기죄가 있고 변호사법 위반죄가 있는데 징역형은 사기죄가 더 무거워요. 뭐 저 지금 형량 기억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 사기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네. 3년 이상이라고 치고 변호사법 위반죄는 뭐 6년 이하라고 칩시다. 자, 형이 뭐가 무거워요? 이게 이제 형이 훨씬 무겁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침에 변호사법은 추가로 네가 받아간 그 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몰수나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상상적 경합범의 처벌 예를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 대조주의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여러분 전체적 대조주의 그러면 느낌이 좀 안 살아요. 여러분 상상적 경합범은 양죄에서 중앙거를 다 뽑아오면 돼요. 양죄에서 이 상상적 경합범의 처벌 이게 전체적 대조주의라고 하는데 야 전체적으로 다 비교를 해서 뭐해라? 중한 것 망했다. 우리 전체적 대조주의인데 이거 무슨 뭐다? 야 양재에서 중한 것끼리 다 뽑아와라. 이게 전체적 대조주의예요. 그러면 징역형이 높은 거는 높은 데서 뽑아오고 벌금형이 있으면 벌금형 추가하고 몰수형이 있으면 몰수형 추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기죄가 더 무겁대요. 하기로 하였다면서 필력 몰수에 관한 변호 규정에 따라 금품을 몰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아니야. 경한 범죄에 필요적 몰수가 있으면 이것대로 뭐 하면 돼요? 이것대로 뽑아오면 돼. 해서 징역형도 중한 걸로 몰수도 중한 걸로 하면 된다. 해서 몰수 가능하다. 해서 가능한 게 이거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자, 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인을 정하여 출력 복제하는 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이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를 수색 옮겨서 할 수 있다. 여기 나왔네요. 원래는 원본 아까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디스크 자체 요걸 들고 나오는 거는 원래 안 돼. 그런데 언제 가능하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딱 범위를 정해가지고 출력하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거나 혹은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려 아주 예외적일 때만 그리고 이게 영장에 가능하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가능하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때만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가지고 복제 탐색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압수는 끝나지가 않았어요. 진정 압수는 사무실에서 옮길 때, 그때 진정 압수란 말이야. 이 우리 수사기관이 내 개인정보를 빼가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피압수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을 해야 되고요. 야, 너희는 수사기관 분들, 야, 수사기관 니들 쓸데없는 거 빼가지 마. 영장에 나와 있는 딱 그것만 빼가라고 옆에서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맞을 거고, 만약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반출이 적법하대요. 이런 필요한 상황이고 영장에도 기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적법하게 잘 반출을 했대. 그래도 뭐 하면 안 돼요.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은 아까처럼 뭐예요? 별건이에요. 지금 우리 영장은 뭘로 나왔어? 영장은 이걸로 나왔죠. 우리 영장은 지금 이걸로 나왔잖아. 그럼 요것만 빼내야지. 요것만 빼내야 되는데 갑자기 요걸 빼내면 돼, 안 돼? 요거 빼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별건은 기본적으로 그 즉시 압수수색을 중단해야 돼요. 중단을 하고 별도로 영장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진은 뭐예요?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나중에 무죄 떠요. 분명히 불법 촬영물이 있거든? 근데 무죄 떠요. 우리가 절차를 못 지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공판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해요. 근데 백날 검사가 잘해봤자 여러분들이 증거를 제대로 못 모아버리면 재판 때 못 싸워요. 근데 결국 증거를 모으는 팔알은 여러분들이거든. 물론 검사가 보완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증거는 다 모아주고 보인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절차를 놓쳐가지고 위법하게 수집해버리면 검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증거에 재판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경찰 시험 문제에서 증거 파트를 넣은 거는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정보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여기 경찰서 사무실이 이렇게 치고요. 경찰서 사무실이라고 치고 이라고 치고 자,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방법 원칙은 뭐라고? 여기 현장에서 선별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현장에서. 그 현장이니까 당연히 누가 있어? 거기에 있는 피압수자가 보일 수 있다고. 여기서 피압수자가 당연히 옆에서 보고 있어요. 현장에서 뽑아내야 돼. 현장에서. 근데 이게 여러분 오래 걸려. 그래서 우리 그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거 우리가 저장해 놓은 거 찾기 어려워. 근데 우리도 처음 가는 거랑 우리 영장 정보 처음 가는 건데 찾기 어려워. 자, 다만 이게 어려울 때, 아까같이 현장에서 선별하기가 어려울 때 부득이한 예외적인 때 뭐예요? 하드디스크 자체 혹은 하드카피라고 하죠. 하드카피가 뭐예요? 그대로 복사해 오는 거야.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오는 거. 이걸 가지고 어디로 와? 우리 사무실로 와요. 여기서 뭐 해야 돼? 또 저기서 해야 됐을 건데 여기서 선별해야 돼요. 이때 꼭 뭘 보장해 주라고? 참여권 꼭 보장해 줘야 된다고. 시험 문제 맨날 나오죠, 여러분. 시험 문제 맨날 나오죠. 올해 2차 시험 문제에서
임의 제출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임의 제출을 했을 때 수사기관이 그 휴대폰에서 전자 정보를 그 증거를 이제 수집할 때 뭐 해라? 참여권 보장시켜라. 그래도 그 보장 안 시켜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된 거 아니에요. 해서 이것도 늘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 마지막 문제. (4번) 봅시다. 자, 갑건설회사의 공동대표인 갑과 을은 공무원 A에게 뇌물로 제공하여 관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A에게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자동차와 현금 2천만 원을 공유했는데 다만 자동차에 대한 등록 명의는 X 건설회사 앞으로 하였다. 왜 공무원한테 안 줬을까? 주면 티나. X 회사에서 공무원한테 자동차를 딱 주면서 명의다 하면은 주면 물어볼 거 아니야. 오씨, 뭐, 야 김주임 너 차 뭐냐?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뻔한데 어떻게 해서 뽑았어? 이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명의는 공여자 앞으로 그대로 두고 차만 타세요라고 준 거죠. 자, 그랬을 때 뒤에 나올 텐데 일단 보고요. 법령은 크게 두 개인데 일단 한편 을은 위의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B를 폭행했고 갑은 목격했대요. 자, 갑은 뇌물공여죄로, 을은 뇌물공여죄 및 폭행죄로, A는 뇌물수수죄로 각 기소가 되었다.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 봅시다. 여러분, 뇌물공여죄하고 뇌물수수죄 필요적 공범 맞습니까? 주는 놈이 있어야 받는 놈이 있어요. 필요적 공범입니다. 관계 있고 뇌물 공여죄가 되려면 뇌물을 공유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A의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갑도 공여죄가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있어. 밤에 퇴근해서 집 앞에 딱 가요. 근데 피의자가 집 앞에 와 있어. 아유, 수사관님.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가세요. 잠시만요. 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호주머니에 봉투를 확 넣고 가버려. 호주머니에 봉투 확 넣고 가버려. 그러면 저기요, 잠시만요. 한 대 확 가버린단 말이야. 자, 딱 여기서 범죄가 어떻게 돼요? 뇌물 줬어요? 봤더니 뇌물 봉투 들어있어. 뇌물 줬어. 우리 받았어? 우리 받았어 지금 이거? 우리 이거 뇌물 수수죄야 지금? 이거 우리 억울할 거 아니야. 우리 바로 뭐 했어? 바로 청구에 전화하면 돼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방금 누가 와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돈 가버렸다. 신고한다. 하면 우리는 뇌물수수죄 아니잖아. 필요적 공범이기는 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공유하고 가버리면 나는 수수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받기 싫었는데 놓고 가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수죄가 안 되면 공여죄도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여죄는 되지만 나는 안 받을 수 있어. 신고하면 돼. 바로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필요적 공범 모두한테 책임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반드시 모두한테 책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어디 뭐 민원실 같은 데 근무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친절하게 잘해주면은 우리 민원인 분들이 막 바카스야 막 비타 막 들고 오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또 그것도 우리 받지도 못한다. 기문란법 때문에 받지도 못해. 그러면은 그 우리 어르신들이 막 맨날 그래. 그 우리 뭐 총각 자생해가지고 주는 거라고. 뭐 저희 못 받는다고. 보고 있으면 좀 그래.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그 받으면 좀 골치 아파요. 받으면 또 신고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 어쨌든 간에 꼭 반드시 모두 책임 있을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이거 나왔네. 자동차를 뇌물로 수수를 했는데 자동차 등록 원부에 뇌물 수수자가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야 있어야 하고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있어야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인데 아까쯤에 우리 명의는 X 건설 회사로 있었어. 그런데 아까 공무원이 갑이었나? 갑 맞나?
갑 맞나요? 모르겠네. 아무튼 갑이 이제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이 A 자동차를 쓰고 있다. 자, 방식 크게 두 개예요. 이 X 공유자 이름이 뭐니? 공유자가 누구야? 공유자가 누구지? 갑각을이 뭐라 그래? 아유, 저기 과장님 차 마음껏 타세요. 차 마음껏 타시고 퇴직하시면 명의도 넘겨드릴게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세요. 다만 일단 위험하니까 명의만 제 앞으로 두겠습니다. 라고 해서 명의 등록은 안 돼 있는데 사실상 처분 권한이 공무원한테 있어요. 그럼 비록 명의는 X회사지만 자동차의 소유권은 A가 들고 있거든. 그러면 이때는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어버리면 이때는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받아올 수 있거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받아올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내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이 X회사 것도 아니고 X회사도 어디 뭐 C 렌트 회사에서 아니면 리스 회사에서 리스가 낫겠다. 리스 회사에서 X회사도 2년 계약을 맺은 리스 차량이에요. 이거를 A한테 줬어. 그럼 여러분 이거 뭐야? A는 2년 타고 돌려줘야 되고 얘도 이렇게 돌려준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냐면 명의 등록도 안 돼 있고 갑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뇌물죄가 안 됩니까, 여러분? 뇌물죄는 되죠. 왜? 꼭 재물을 받아야 뇌물이야? 아니야. 이익만 받아도 뇌물이에요. 우리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이야. 성적 욕망을 취득하는 것도 뇌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뇌물은 뇌물이야. 근데 뭘 뇌물로 받았어? 2년 동안. 이게 아니지. 2년 동안 자동차를 타고 다닌 이 무형의 이익이죠. 2년 동안 자동차를 타고 다닌 이익. 이게 이익이지. 이걸 뇌물로 받은 거죠. 그래서 명의가 내 앞으로 안 돼 있어도 사실상 처분권이 있으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받은 거. 그게 없으면 자동차에 대한 이용 이익만 뇌물로 받은 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뇌물죄가 되기는 돼요. 근데 여러분 뭐에서 차이가 날까? 몰수 추징할 때 좀 차이가 나겠죠. 이게 몰수 추징할 때 뇌물 표적 몰수니까 요거면 요게 몰수가 될 거고 요게 추징이 되고 뭐 그러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디귿 요거 어떻습니까? 현금 2천만 원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2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게 뇌물이래. 여러분 빌리면 나중에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어차피 돌려줄 건데 뭐 뇌물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았는데 뇌물로? 어차피 돌려줄 돈인데. 사실 첫 번째로는 공무원이 아니면 2천만 원 빌려주긴 해요. 애초에 빌려주지도 않아. 애초에 빌려준 것 자체가 이익이고 또 현실적으로 뭘로 받았다고? 무이자. 은행 가면은 요즘 금리가 겁나 높아요. 요새 한 8% 된대요. 8%. 그러면 2천만 원 은행 가서 빌리면 8이 16, 160만 원 이자예요. 근데 내가 공짜로 빌렸으니까 160만 원 낼 필요 없죠. 이게 이익이죠. 이게 이익이죠. 그래서 은행 가서 빌렸으면 지출했을 이자. 그게 이제 이익인데 근데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공소시효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뇌물죄는 빌릴 때부터 진행해요. 갚아야 뇌물죄가 돼요. 이미 돈을 빌릴 때부터 이미 돈을 수수한 때부터 차용한 때부터 뇌물 아니에요. 뇌물죄는 그때부터 계산해야죠. 뇌물죄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성립을 하는 거니까 차용해야 돼. 변제한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한 때부터 계산한다라는 거. 이것도 형법이기도 하면서 우리 형소 같기도 하고 참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을 마지막에 맞지? 리을 마지막에 맞죠? 미음도 있구나. 자, 리을 보시면 갑이 제1심 공판 절차에서 을이 B를 폭행한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했을 때 갑의 법정 진술은 을의 폭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을 볼게요. 문제로 가시면 지금 갑하고 을은 뇌물죄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죠. 그런데 지금 을은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B를 폭행했고 갑은 목격만 했대요. 자, 이 폭행죄에 갑이 관여한 바가 있어요? 관여한 바는 없어요. 그럼 적어도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갑하고 을은 공범이 아니야. 공범은 아니야. 다만 지금 재판만 같이 받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공범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재판은 같이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이 되죠.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 그러면 지금 갑의 법정 진술, 지금 갑은 지금 뇌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을은 뇌물죄 플러스 이제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지금 폭행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갑은 나는 어쨌든 내 뇌물죄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지금 갑 기준으로 뇌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을에 대한 폭행죄, 을에 대한 폭행죄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죄 관련이 없어. 그럼 나는 뇌물죄에서는 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곧 나에 대한 자백이 돼버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함부로 증인이 못 돼요. 내 사건이 돼버리잖아, 지금 뇌물 사건은. 근데 폭행 사건은 아무 관련이 없어. 곧바로 증인이에요. 우리 그래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곧바로 증인이 안 됐죠. 뭐 했어? 변론으로 나눴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어. 곧바로 그냥 증인으로 불러버리면 돼. 곧바로 증인으로 불러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순서는 을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갑이네요. 갑 사건에 갑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을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부르면 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 증인으로 부르면 제일 먼저 증인은 뭐예요? 법정에 출석을 해서 뭐부터 합니까? 증인 선서를 해요. 증인은 뭐 보탐이나 더함이 없이 사실만 말 것을 맹세하고 뭐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위증을 서약합니다. 라고 선서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진행이 돼요?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죠. 자, 요때 나온 이 증인 진술, 이 진술은 곧바로 누구 사건입니까? 을의 폭행, 다른 공동 피고인, 여기서 을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곧바로 증거가 돼요. 전혀 문제 없죠. 이게 깔리냐? 을 사건에서 갑은 관련이 없으니까 갑을 곧바로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선서시킨 다음에 증인 신문하면 곧바로 증인이 돼요. 그런데 문제를 잘 봐. 이렇게 때 아니면 갑은 제1심 공판 절차의 무슨 과정에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갑은 지금 자기 사건에 뭐기도 하거든? 피고인이기도 하거든. 그럼 지금 지금 피고인 신문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자기 사건 뇌물 때문에 지금 피고인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을이 B를 폭행하면서 보았다라고 진술한 것을 을에 대한 증거로 써먹을 수 있을 것이냐? 야, 지금 피고인 신문하는 거는 갑 네 사건 때문에 하는 거야.
이 증언을 을한테 쓰고 싶으면 뭐 하라고? 정식으로 증인으로 부르라고. 정식으로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선서하고 그러고 딱 진술을 해야지. 피고인 신문할 때는 선서 안 하거든요. 그냥 바로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사건에 대한 진술이지 남의 사건에 대한 진술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증인 적격은 곧바로 있는데 지금 보고가 있는데 경위는 채택을 해가지고 신문 안 하고 이게 판례 표현은 그래요. 증인 선서 없이 한 피고인 신문은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없어.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자, 증인 적격은 있다. 그런데 증인 신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신문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피고인 신문을 할 때는 뭘 안 한다? 선서 안 한다. 따라서 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진술한 요 내용 이거는 증거가 안 된다. 라는 게 결론이죠. 그럼 질문, 고 진술, 을에 대한 폭행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쓸 수 없다. 요게 결론이 됩니다. 요게 결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 문제가 뭐죠? 여기 쉬운 거.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했는데 원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는데 무사히 재판을 받을 때까지 유예기간이 돌아가가지고 효력이 사라진다. 그럼 다시 집행유예 선고 가능하죠. 이건 쉬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했는데 형을 선고할 때는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했다. 그럼 다시 집행